다음으로는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긴급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라가 정말 쑥대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범죄 하나 지우려고 나라의 모든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검찰을 해체하고 법원을 해체하더니 이제 드디어 항소 포기해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거짓말할 자유를 주고 그리고 범죄 이익은 그대로 범죄자들 품에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단군 이래 최악의 비리라고 했던 대장동 개발 비리가 단군 이래 최대의 면죄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시다시피 1000% 수익도 아닙니다. 10,000% 수익도 아닙니다. 11만 프로 수익이 대장동 범죄의 실체입니다. 3억 5천만 원 투자해서 7,886억 원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주머니에 그대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숫자 줄이기에 바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숫자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민사소송으로 모든 수익이 환수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배임죄 중에서 일반 배임죄만 인정되고 특경법상 배임죄는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해충돌방지법이 무죄가 나와서 그대로 두면은 7,800억 원 수익은 전혀 우리가 환수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법 정의입니까?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갈 돈, 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법 정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에 관한 토론회를 거쳐서 이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대표께서나 원내대표께서 힘을 실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이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법의 핵심은 소급표를 인정한다. 그리고 취득한 재산에 관련되어서 대장동 범죄와의 범죄의 수익으로 보이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관련된 재산을 모두 환수한다. 그리고 세 번째, 국가가 나설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 법무부 장관 검찰의 이 공조로 사실상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것은 분명히 윗선이 있을 겁니다. 지금 침묵의 공범이다 이들은. 근데 대통령도 역시 침묵 중이다. 저희는 이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는 것과 함께 대장동 범죄 수익을 국민 품에 돌려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내란 특별재판부와 그리고 이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의해서 볼 것이 검찰을 해체한 이후에 법원을 지금 해체하고 장악해서 그들 마음대로의 판결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내란 관련한 내란 특별재판부는 물론이고 법원 행정처를 폐지한다는 것은 이 대통령 재판 전부 정지되어 있는 것이 혹여나 재개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을까 봐 본인들은 유죄 판결을 받을까 봐가 아니라 이미 5개 재판이 재개되면 다 유죄 판결 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막고자 법원 행정처 폐지해서 모든 판사 인사 마음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이익부터 환수하는 것이 재판 재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도 유의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사님 개회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 분 오셔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수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요 내빈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혁 당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입니다. 무도한 정권의 복주에 맞서서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우리 나경원 의원님, 우리 당 법사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정권의 불법과 부도덕성 그 자체인 대장동 게이트가 정권의 비호 아래 국가 공인 범죄로 둔갑하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의 외압에 의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이 약탈자의 근거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 매국적인 항소 포기를 기획한 장본인을 보란듯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켰다는 것입니다. 범죄 수익을 사수하기 위해 부패의 카르텔을 철옹성처럼 쌓겠다는 정권의 오만이자 국민을 향한 대국민 선전 포기입니다. 또 하나, 항소 포기를 감행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도 감행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하루하루 피땀 흘려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의 제사를 강탈해 권력과 결탁한 범죄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이재명 정권의 약탈 정치를 우리는 목숨 걸고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쟁이 아닙니다. 국가의 본분과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키는 당연한 책무입니다. 오늘 논의될 대장동 범죄수익환수특별법은 부패한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강력한 칼날이 될 것입니다. 단 일원의 범죄 수익도 그들의 주머니에 남지 않도록 의원님과 전문가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당에서도 모든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동안 송은석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원내대표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내대표 송은석입니다.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의 키맨으로 알려진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알고 보니 범죄 수익 환수 분야의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분이 과거 2008년도에 썼던 논문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범죄 수익 환수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입법에 대해서 부패 범죄 척결과 피해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 걸맞는 훌륭한 입법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죄 수익 환수는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이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금에 대해서 사망했더라도 상속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들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죄 수익은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돌려받는다는 각오로 반드시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을 국고에 환수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이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정책위 의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재명 정치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17일째입니다. 3억 5천만 원으로 2,253배인 7,800억 원을 번 기막힌 구조와 이재명 검찰의 항소 포기로 경기도민께서 만든 수익이 경기도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7,800억 원이면 경기도가 올해 정부를 상대로 국비를 더 달라고 요청한 국비 정액 요청 규모 5,531억 원을 충족하고도 남습니다. 법무부는 항소 포기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항소 포기를 문제 삼은 검사장들을 고발하였습니다.
민주당식 세상의 뉴노멀은 불의한 이재명 정권의 영합한 자가 승리하는 세상임을 증명했습니다. 1심 추징금 영원을 선고받은 남욱은 국민과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조롱하듯 514억 원 동결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강남의 500억 원대 토지 매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행 제도로는 범죄 수익을 온전히 환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성호 장관 등 정부 여당은 민사 해결 가능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사재판에서 환수액이 제한되었는데 민사소송으로 전액 회수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께서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 아래 재산 동결과 추징 보전을 가능하게 하고 소급 적용을 통해 범죄 수익을 전액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7,800억 원 전액 환수 여부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시험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국민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까지 하냐며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 답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분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직접 고발 취하를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이제 조건 달지 말고 국조특위 구성과 특검 그리고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의 제정에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사관 의원님 한 분 오셔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승환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행사에 공동 주최해 주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혜숙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말씀들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야말로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범죄로 인해서 수익을 얻었으면 몰수하고 추징하고 그것을 추징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근데 지금 유례없는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로 대한민국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우선 항소 포기 외압 여기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이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선 이 범죄 수익을 범죄인 호주머니에서 환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이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험난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수 야당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송석준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장동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돼갑니다. 대장동 이 개발 비리 범죄는 철저하게 기획된 아주 지능적 기획 범죄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속이고 사실상 그 금싸라기 땅을 개발해서 7,800여억의 이익을 낸 그 사건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성남 당시 시장의 모든 고난을 이 비리 세력들에게 안겨줬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7가지 특혜를 그때 줬던 겁니다. 우선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한다면은 이윤율이 6%로 제한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도시개발법을 적용을 해서 그 이익을 그대로 다 발생할 수 있게 또 하고 또 토지 강제 수용권을 줬습니다.
근데 그 성남의 뜰이라는 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실상 지분 참여 50% 플러스 1 해놓고 지분 참여는 과반 이상을 해서 주인처럼 겉으로는 보였지만 사실상 김만배 일당이 만든 하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실질적인 그 민간개발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주고 또 그 A10 블록, A10 블록 분양 용지로 이 임대주택 용지를 또 전환을 해서 이익을 남기고 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서 또 이익을 막대하게 또 챙기게 하고 또 각종 수의계약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또 자산관리 수수료라는 것까지도 무려 100억 이상 안겨주는 사실상 성남시장에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이들에게 안겨줌으로 해서 그 범죄 수익을 발생한 겁니다. 범죄 수익이 특정금전 시탁이라고 또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이렇게 나눠갔죠. 이렇게 철저하게 그 기획된 범죄,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결국 성남시장의 모든 권한을 안겨서 발생하고 벌어진 이 범죄입니다. 그 이익을 포기하자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범죄자들을 그대로 없던 일로 놔주자고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 뭐 주가 조작이니 뭐냐 하면서 지금 특검까지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엄중 수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검찰이 고도의 수사 역량을 발휘해서 철저하게 밝혀낸 범죄 이제 전모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거를 덮자고요? 이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타들어가는 민생에 허덕이는 국민들께서 이 7,800억 이거를 범죄자에게 돌려준다는 거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동욱 의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많은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형태의 개발이 무수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정체불명의 업자들에게 안겨준 사업이 과연 대한민국 헌정사상 있었는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이고, 그럼 이번에 이런 것을 허용하고 나면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초고수익을 가져가는 개발 사업을 우리가 그러면 이제는 당연히 허용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토론을 해보면 선고 1심 판결이 너무나 잘된 판결이고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항소가 필요 없다.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개가 절로 숙여질 정도로 잘된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분들은 이 범죄 수익을 옳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인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길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환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항소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얼마가 시간이 가더라도 당장이 아니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끝난 그 이후라도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정의를 바로 세워야지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법안이 아니고 우리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법안은 끝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끝으로 박준태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는 생략하고 전문가님들 토론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종합토론 시간입니다. 나경원 법사위원회 감사님께 마이크를 넘겨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 가운데로. 양쪽으로 두 사람씩 조금만 하나만 잠깐만. 네, 한 번만 한쪽만 이렇게. 여기 두 분 오시고요. 네 분이시잖아요. 여기 두 분, 저기 두 분. 여기 두 분 오시라고 하세요. 우리 윤영군 의원 오시고 저기 이호성 교수님 여기 오시고 윤영 여기 앉으세요. 키가 작으니까. 여기 심재돈 변호사 일로 오세요. 이제 우리 진짜 엑기스만 남았어.
이쪽에 너무 없으시네. 다 가버리셨네. 먼저 뭐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이 와 계시니까 든든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뭐 대강의 얼개는 만들어서 보내드렸지만 여러 가지 조금 의견을 주시면 여기다 조금 더 보충하고 우리가 좀 더 완결성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지옥까지 가서라도 찾아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그러면 이렇게 왼쪽부터 먼저 할까요? 이 지성우 교수님 먼저 하실까요? 이호선 교수님 먼저 하실까요? 그러면 이호선 교수님 먼저 말씀 듣고 지성우 교수님 듣고 그다음에 이렇게 두 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얘기하라는 건 짧게 하라는 뜻인 줄 알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의원님이 대표 이제 발의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법안 초안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범죄 수익에 관한 법안보다도 아주 혁신적인 내용이 있어서 참 이게 그대로 입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간절하고요. 몇 가지 제가 좀 여기다 이제 보태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범죄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추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범죄 자산 몰수하는 것에 사실은 입증의 문제, 범죄와의 관련성, 사실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걸 추정을 해 두셔서 수사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 몰수를 용이하게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이제 획기적인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이것보다도 더 아주 혁명적인 법안들이 있습니다. 외국의 입법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에 보면 설명 불가능한 재산에 대한 몰수에 관한 그런 형사법 처벌이 있습니다. 일정한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자산의 소유자, 관계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합법적으로 취득했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바로 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만드신 법안에 이제 보면 범죄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개연성이라고 하는 개념도 모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걸 줄인다 그러면 아예 영국의 입법 사례처럼 설명을 하지 못하는 재산은 바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쪽짜리, 제가 볼 때는 형사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통모를 통해서 얻은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이 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다. 그것을 이제 재산상의 이익으로 받고, 그것이 액수로 산정이 안 되니까 결국 특경법을 적용하지 못한다, 그런 논리였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뒤집으려 그러면 결국은 이런 범죄에서 상당한 개연성, 이런 것보다도 거꾸로 우리가 바로 대장동에서 얻은 재산이 외에 다른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 못하면 바로 몰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훨씬 더 몰수에서 좀 더 이게 용이할 수 있고 신속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이제 추정이 있습니다. 추정이 있는데, 사실 여기 빠져 있는 게 부당이득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김만배 등 민간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해 놓은 소송 중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배당 무효 확인 소송이 있습니다. 손해배상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 배당 무효 확인 소송은 제가 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1심 형사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취득이 불법한 재산상의 이득이기 때문에 그 지위에서 비롯된 모든 그 후에 이루어진 배당 결의 자체도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배당 결의를 무효를 해놓으면 다시 재배당을 하는 그 절차가 남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배당 결의가 무효가 되면 그게 부당이득이 될 겁니다. 근데 부당이득의 문제점은 잘 아시다시피 이 반환의 범위가 악이냐 선이냐 거기에 따라서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만 반환해도 되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형사 피고인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김만배, 남욱, 정형학 이 정도지만 이 천화동인이 1호부터 7호까지 있습니다. 천화동인 2호와 3호 그리고 천화동인 6호와 7호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관계자들이 조사도 받지 않고 당연히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져간 것은 제대로 된 것이냐? 역시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배당무효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이제 환수가 가능한데 현행 민법상의 부당이득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서는 곤란하다.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특례를 두어서 현존 이익 유무와 관계없이 전부 다 부당이득으로서 환수에 응해야 되고 또 지금도 가만 생각해 보면 7천억 정도의 돈이라 그러면 이자율 5% 계산하면 1년에 350억인가요? 이자가? 1년에 한 1억씩 늘어나는 것인데 그럼 원분만 반환해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에 배당받아간 후에 늘어난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반환할 수 있도록 그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상의 법리에 대한 특례를 좀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저희가 전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당장 피해자는 성남 시민이지만 모든 국민이 나서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시정을 하고 그 정의감을 좀 발현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도 뭐 조세와 관련해서는 탈세 제보자에 대한 뭐 포상이라든지 공정거래법에도 그런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특별히 이제 여러 관련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여러 가지 또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그 재산들이 분산 은닉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제보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그 포상에 관한 그런 규정을 두고 또 당연히 그런 포상에 관해서 뭐 규정을 둔다 그러면 그것을 제보를 받는 센터를 둬야 될 것인데 제가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 맞는데 법무부가 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용납할 것인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인데요. 그래서 제가 잠정적으로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 국회에다 두고 그리고 센터의 센터장은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소급 입법이라고 하는 그런 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설명이 불가능하면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상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 입법의 문제는 저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몰수 추징에 관해서는 이미 그 영국이나 이것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한 아일랜드 같은 데서 유럽 인권재판소에 이게 이중처벌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해서 제소가 됐습니다마는 유럽 인권재판소에서조차 이것은 전혀 다른 그 형사처벌과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전혀 국제적인 기준에도 이건 부합하는 것으로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넣어서 보완이 되면 앞으로 이것은 지금 단발성으로 대장동에 관한 문제지만 지금 조직범죄, 마약, 뭐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범죄로 수익을 낼 수는 없다. 범죄로 돈을 벌 수는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호를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주는 그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사회로 가는 한 걸음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효. 네. 지금 이 법안에 나온 시효 문제 다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건. 예. 일단 시효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보는데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15조에 있죠. 시효의 정지. 예. 자, 우리 이호선 교수님 발제문이 여기 인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여기 일단 법사위원님들은 법사위 카톡방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쇄하결에서. 자, 다음은 지성호 교수님 발표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앞에 그 대선배님이신 이호선 학장님께서 제가 써온 내용의 거의 대부분 다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대장동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2010년대 초중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근무했던 대학이 바로 그 옆에 용인, 성남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간간히 1년에 몇 번씩 대장동 얘기가 이렇게 들려오는데 뭐 교수님들 통해서든 아니면 시청을 통해서든 들려오는데 언뜻 드는 생각은 이랬습니다. 아니 그 관이 나서서 토지 매입 작업을 다 해주고 인허가를 다 받아주면 그러면 엄청 남을 텐데 이게 이제 처음 드는 생각이었고 2017년, 18년에 다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저는 그저 단순 뇌물 정도 사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실체를 보니까 이게 관하고 결탁한 초대형 그 부정비리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까 이호선 교수님께서 말씀을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첫째 소급 입법의 그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 헌법 141 결정인데요. 2010년대 초반에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소급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3조에서는. 그러나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소급 입법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기속에 관한 특별법에는 소급 입법이 허용이 되는 요건으로 공익상의 필요성이 개인의 재산권 보호보다 현저히 크고 입법 목적과 수단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에 합치되는 그런 요건 하에서는 극히 예외적이지만 국민들의 관심사가 큰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급 입법을 허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국고기속에 관한 특별법이 타켓으로 삼는 금액은 이 지금 7,800억 또는 몇 조라고 얘기하는 이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금액도 적고 시간도 수십 년이 경과한 사건에까지 이것을 소급해서 적용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당의 법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 특별법에는 2010년부터 21년까지 특정 지역과 사업으로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건의 특성에 맞춘 정밀한 환수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일반 법의 추상적 규정이 포착하기 어려운 사건 맞춤형 복잡성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방식의 소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형벌 강화 그 자체가 아니라 부패로부터 발생한 경제적 이득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헌법상 그 필요성이 공공의 이익이 그 대장동 일당 몇 명에게 돌아가는 그런 이익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소급 입법을 허용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몰수 추징 특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이 법이 복잡합니다. 이 몰수 추징 특례를 잘 살펴보면 당의 사건은 한국의 규범 체계를 아주 경시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얕보고 저지른 범죄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패재산 몰수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등이
매우 복잡하고 또 그 법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투명한 그 틈을 파고들어서 범죄 수익을 은닉했고 그래서 이것으로 부적절한 불법한 재산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 법들을 모두 적용하다 보면 이번 재판처럼 엉뚱하게 그 수익이 매우 적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복잡한 법률 체계를 다 꿰뚫고 본 것이기 때문에 기존 법제를 여기에 적용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이 학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 체계에 있어서의 증명 부담, 그 다음에 환수 범위 설정을 이와 같이 당해 특별법처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추정하는 것은 나중에 반증을 통해서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여지도 피고인 측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의 이런 상응하는 그런 기술도 같이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문제는 지금 개발특별법이 2010년대, 2000년대 중반에 지방자치단체, 더욱이 이 기초자치단체로 지방자치를 이유로 지금 이양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이 지방자치단체 장들에 의한 그러한 부정비리 이것을 영원히 막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헌법적인 내지는 법적인 근거에 기해서 제가 보기에는 환수법이 필요하고 그것도 소급적으로 그리고 그 증명은 좀 더 완화해서 신속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빠르게 그러면 또 우리 윤영근 변호사님이시니까 오늘은 이 법률 전문가로 나오셨습니다. 윤영근 위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성남시 중원구 당협위원장 변호사 윤용근입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재판에 대한 법무부 등의 외압 항소 포기는 사법 정의를 무너뜨려 범죄자들이 안전한 나라, 국민들이 불안한 나라를 만든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서 민사소송으로 범죄 수익을 환수하려는 절차는 커다란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사건 관련 소송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정진상, 유동규, 정민용, 정영학을 피고로 한 업무상 배임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4년 10월 10일 소멸시효 중단 문제로 당시 성남시 수뇌부였던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 관련 업무를 총괄 지휘한 이재명과 이에 관여한 비서실장 정진상, 기획본부장 겸 사장 직무대리 유동규, 사업팀장 정민용, 회계사 정영학에게 대장동 개발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 목 배당금 6,725억 원 중에 1,830억 원만 배당하여 그 차액인 4,895억 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남욱을 상대로 남욱이 대장동 개발로 얻은 부정이익으로 구입하여 제3자, 즉 회사 이름으로 돌려놓은 강남 역삼동 부동산, 강릉 제비리 부동산 등에 대한 교환가치 약 319억 원을 반환하라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SPC법인 성남의 뜰을 대상으로 지금 배당 결의 무효 확인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남의 뜰 지분 관계를 살펴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한 주, 그리고 화천대유는 0.99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실질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의 실질 소유자들이
SK증권을 가지고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이 한 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결과 화천대유 그리고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에게 배당된 금액이 4,054억 원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된 금액이 1,830억 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서 배당금을 다시 찾아오르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이 소송은 12월 9일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만배를 상대로 해서 김만배가 이 사건이 터지면서 자신의 재산 일부인 운종동의 타운하우스를 천화동은 1호 법인 앞으로 편법 증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통해서 환수해야 될 총 금액은 약 7,886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범죄 수익을 지금 환수해야 될 상황에서 이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가 중대한 기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 현실성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기업 그리고 민간업자 간 협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력형, 조직형 부패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서 개발사업 대장동 현장과 또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막대한 이익이 범죄자들 수중으로 들어가게 된 사건입니다. 오랜 수사와 기소를 거쳐 겨우 1심 재판이 선고되었지만 이미 대부분의 범죄 수익은 세탁되어 은닉된 상태이고 1심 재판은 범죄 수익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징 구형된 7,814억 원 중 겨우 473억 원 정도만 선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반드시 항소를 통해서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어야 되고 이해충돌법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징 금액도 범죄 수익금 전체인 7,814억 원, 이 금액이 전부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검찰의 외압을 행사하여 항소를 포기하게 강요함으로써 통상적 재판 절차로는 더 이상 범죄 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여기에 현행 범죄 수익 은닉 처벌법 규정만으로는 검사가 사전에 추징 보전해 두었던 2,070억 원이란 돈도 473억 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600억 원에 대한 추징 보전 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해서 아직 완성되지 못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업 완성이 필요합니다. 대장동 개발 현장의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사업 개발 당시에 대장동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임야에 설치된 고압선 철탑들을 모두 지중화하기로 약속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범죄 수익금이 환수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곧 신혼부부들이 입주할 행복주택 옆에는 아직도 고압선 철탑이 그대로 서 있는 상황입니다. 또 대장동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분리해서 건축하기로 했던 약속도 지켜지지 못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통합해서 건축하면서 학생들이 한 학급에 40명이 넘는 과밀학급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 그 결과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시 성남시 수뇌부인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비서실장, 김만배 등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민사소송 재판부는 입증 책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기일을 추정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은 전적으로 형사재판 결과와 연동되어 있음에도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는 더 이상 범죄 수익의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 승소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이 사전에 추징 보전해 놓은 2,070억 원에 대해서 가압류 등을 통해서 책임재산 보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추징보전 재산의 현황 그리고 목록을 제공받지 못해서 책임재산 보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법을 제정해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미완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완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의 제정은
단순히 대장동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이며 끝까지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해서 권력형 부패 범죄를 제거함으로써 제2의 대장동을 막는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가 저절로 나오네요. 우리 성남 지역의 당협위원장이시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 변호사 출신 법조인이시니까 또 아주 법적으로 잘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심재돈 위원장님 말씀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검찰 출신이시니까 네. 항소 포기가 얼마나 부당한 건지부터 시작해. 저는 인천 동구 미추홀구 앞 당협위원장이고 검사 생활을 18년 6개월 하고 중앙지검 특수부장을 마지막 보직으로 해서 퇴직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 항소 포기 사태는 검사 출신으로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상부에 지시가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검사는 싸워서 이겨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접수했어야죠. 주인 검사는, 수사 검사는, 공판 검사는 자기 이름으로 일단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돌아오는 위에 항명했다라는 것 등으로 인한 징계 이런 거는 검사한테는 훈장입니다. 국민들이 기억해 주십니다. 예전부터 왜 검사가 불의와 싸우고 그것 통해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아오고 그랬습니까? 불의와 싸워냈기 때문입니다. 불의에 굴복하는 검찰,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하라라는 지시에 그대로 굴복해서 항소 포기해버리는 그런 검찰, 어느 국민들이 나서서 지켜내고 검찰청 폐지를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까? 검찰이 기계를 잃어버리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더 이상 검사들은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이 정권에서 안 되면 다음 정권에서라도 반드시 수사해서 징치해야 합니다. 그 응분에 그에 상응하는 벌을 부과해야 이 나라 사법이 제대로 설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일에 관여한 자들, 용산에 있는 자들, 법무부에 있는 자들, 대검에 있는 자들, 중앙지검 지휘부에 있던 자들 반드시 수사해서 응분의 벌을 받게 해야만 이 나라 정의가 바로 설 것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왜 민사소송으로는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이 보전받기가 어렵습니까? 민사소송은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를 해야 계좌 추적도 하고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서 차명재산, 은닉재산들을 추적해 나가고, 그럼으로써 범죄 수익으로부터 유래된 재산임을 입증해서 국가가 환수하고, 또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될 재산은 그 환수한 재산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보전해주고, 이렇게 돼야만 우리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이 입은 피해를 나라가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무엇입니까? 국방의, 그죠? 안보의 책무. 그 다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주는 책무. 얼마나 중요한 책무입니까? 그 책무를 국가가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범죄 수익을 가해자로부터 뺏어다가 피해자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이 범죄 수익 환수가 그래서, 이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가 그래서 사법 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단지 대장동 일당에서 재산을 뺏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길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위헌론 문제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신뢰이익 보호일 것입니다. 행위 당시에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행위한 행위가 나중에 소급입법을 통해서 처벌 대상이 된다면 그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까? 그런 신뢰이익 때문에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가장 그 신뢰이익이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사건은 가해자들에게, 대장동 일당들에게 신뢰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자신들이 배임 범죄에 해당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그들의 행위를 처벌하는 처벌법규가 있었고, 그들의 그 불법 재산을 몰수고 하고 추징하는, 그래서 피해자에게 그 보존해주는 그런 범죄 수익 환수 제도가 그들의 행위 당시에 명백히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위헌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은 일단 이 대장동에서의 이 불법을 제거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의된 법안으로 일단 추진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중대범죄 수익 환수법 같은 가치 그런 법률을 제정하기를 희망합니다. 범죄 수익 환수는 앞서 발제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를 억제하고 선량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 수익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수사, 조사가, 추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를 만듭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그래서 마약범죄를 제대로 추적해 나가는 그런 합동수사본부를 이번에 정부가 만듭니다.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그런 합동 조사 수사기구를 설립해서 제대로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조사기구가 설치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조배수 의원님이나 송석준 의원님 법안 보시고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네. 우선 이제 이호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호선 교수님께 조금 질의를 할게요. 네. 아까 법안 제8조에 보면은 범죄 수익 추정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설명 불가능한 재산은 몰수한다는 이제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이런 입법례를 차용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이게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입증 책임의 전환. 네, 말씀. 예, 입증 책임의 전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는 면에서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우리 법제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입증 책임 전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의료과실이나 이런 부분?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입증 책임의 전하는 입증 책임을 덜어주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 최종적으로 피해자한테 환부되는 시기는 언제냐? 그거는 형사 판결이 유죄로 확정됐을 때 되거든요. 지금 이 법안에 의하면 그때까지는 보전 명령이 받아들여서 이제 보전은 될 겁니다만,
피해자한테 환부는 언제 되느냐? 그거는 형사판결, 유죄 판결 확정돼야 되는 건데 영국의 입법제도는 기소가 되면 그거 형사판결과는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 확정 기다리지 않고 당사자가 그것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면 그대로 몰수가 되고 국가에서 이제 몰수를 하고 피해자한테 환부시켜 줄 것 같으면 바로 이제 환부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훨씬 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신속하게 피해 보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단순하게 입증 책임 전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본안 판결 전에 네, 그렇습니다. 아예 판결이 그 진행되기도 전에 예,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유럽 인권재판소에서도 이게 이중 처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형사재판대로 가는 것이고 이거는 별도의 민사적인 것이다 이렇게 투표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그 단계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그대로 몰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라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이제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 하는 것은 원래 이제 뭘 할 때 이제 원고가 입증 책임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그 당사자가 자기가 이게 그 정당한 절차에서 만든 재산이다. 이걸 입증하지 못하면 네. 몰수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영국은 영국 이렇지만 딴 데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일랜드나 뭐 이런 어떤 다른 나라 보면 우리는 그게 아마 국민 정서적으로 안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만은 갑자기 본인의 소득 수준에 넘는 소비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고 그 소득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것도 국가가 나서서 몰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범죄는 결국은 그 동기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금융치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융치료가 제대로 사전적으로 사후적으로 확실하게 된다 그러면 조직범죄, 마약범죄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우리도 정말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참고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영국 정부에서 지금 그 비트코인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몰수를 해놨습니다. 처분도 해놨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다른 정부보다도 영국의 경우는 대규모 참사가 벌어졌을 때는 기업 살인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범죄 수익 내지는 과실 범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런 수익들을 철저하게 막는 쪽으로 굉장히 법제가 촘촘하게 구성이 돼 있고 지금 조 의원님 말씀하신 그 제가 보기에는 입증 책임 전환의 문제는 우리 법제, 독일 법제식으로 얘기하면 입증 책임의 전환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예, 그 영국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제 우리 이 학장님 말씀하신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취지는 이제 같습니다. 대륙법계 예.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입증 책임의 그렇습니다. 전환이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취지는 들고요. 같고요. 그 대신에 그 몰수나 추징을 영국은 굉장히 쉽도록 하고 있고 그걸 이제 그 피해자한테 환부하는 게 상당히 그 유연하게 그렇습니다.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전혀 그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 정부의 경우는 앞으로도 이런 범죄 수익 내지는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지금 몰수해서 갖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호선 교수님께 그 이호선 교수님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배당결의 무효 확인에서 실제로 소송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대리인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러면 배당결의 무효 확인을 하면은 지금 이 소송이 소제기일이 23년 6월 달인데요. 예. 지금 어느 정도로 그 진행이 되었나요? 12월 9일이 첫 번째 변론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2년 동안이나 첫 기일이 지금 결정이 안 됐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입증의 한계가 있어서 지금 이번에 그 형사 판결난 그 재판부에다가 무소송부 촉탁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판결이 안 나도 중간에 중요한 증인들의 그 진술만이라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받아줬습니다. 받아서 저쪽에 이제 보냈는데 송부 촉탁을 했더니 그때 김동현 판사인가요? 그 양반이 있었을 때인데 촉탁에 응할 수 없다. 촉탁 불능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뭐 사실상 이제 뭐 기일이 추정돼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재판부에서 협조를 안 했구만요. 그런 얘기가. 형사재판부에서 협조를 안 해줬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판결이 나왔길래 그냥 판결문이야 어디에서든지 저희 구할 수 있으니까 판결문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서증 제출하면서 길을 잡아달라고 그렇게 그런 이제 상황이군요. 했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교수님께서 또 사실 이렇게 일선에서 이런 소송하신다는 게 그 아주 드문 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데요. 원래 제가 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건 배당 무효가 가장 돈 안 들이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남 시민들을 사실 그때 이제 그 은수미시장 전임 이제 은수미시장이 있었을 때인데 바로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했어야죠. 그걸 안 해서 성남 시민들 그 제가 원고를 7명인가 9명을 모아서 했습니다. 당연히 뭐 그거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각하가 됐습니다. 네. 그 똑같은 사건이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해놓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소송 그 보조 참가를 하도록 고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소송 참가를 안 했어요. 그때 소송 참가를 했다 그러면 훨씬 더 단기간 내에 이게 이미 끝났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죠. 이제 그걸 안 하는 바람에 그냥 그 성남 시민 원고들 이제 각하되고 그랬더니 나중에 성남 도시개 저쪽에서 성남의들에서 소송 비용 달라고 그래서 그 원고들 성남시 원고들하고 제가 제 주머니 털어가지고 소송 비용도 냈습니다. 그러셨으니까. 예. 너 왜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신상진 성남시장이 당선되시고 제가 이제 그 인수위의 정상화특위위원장으로 들어가서 그 사건을 보면서 다시 이건 다시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리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네요. 여기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호선 교수님 너무 애 많이 쓰시고요. 제가 배당 무효 확인서도 좀 잘 정리하시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결국은 제3자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고 그 정을 알고 취득한 제3자의 재산의 경우에는 몰수하는 겁니다. 상속 증여의 경우에는 정을 몰랐었더라도 범죄의 정을 몰랐었더라도 지금 대상 재산을 몰수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대상 재산을 지금 우리는 제8조를 원래 추정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좀 불명확하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호선 교수님이 8조를 지금 수정 의견을 주신 거죠. 범죄 수익 추정 및 소명 불가능한 재산의 몰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한 개연성으로 그냥 확 넓히는 것이 맞을지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제가 보니까 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저희는 원래 제3자가 가지고 있더라도 정을 알고 그러니까 이것이 범죄와 관련됐다는 것을 알고도 취득한 경우에는 그걸 취소해서 환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빠질 수 있는 것이 특수관계 있는 자를 배우자, 형제자매 이렇게 하셔갖고 조금 제3자의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원님들 일단 저희의 기본 8조안은 사실은 약간 불확정적인 개념은 있지만 추정 규정을 강하게 줌으로써 확대를 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이호선 교수님이 하신 부분은 굉장히 제 생각에 보면 조금 더 명확하면서도 잘 정리가 되었는데 소명 신청을 하고 소명을 하게 하는 그런 절차가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그 정을 알고 취득한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 제3자의 경우를 조금 추가할 필요 이런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우리 일단 요거 좀 정리를 너무 디테일한 거지만 혹시 한 말씀 조금 주시면 요거 정리하고 우리 잠깐 더 논의하기 전에 제가 좀 네, 걱정이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좀 일어나면 안 될까요? 하시고 예. 그러면 요거 이렇게 좀 클로스하고 우리끼리 조금 논의하고 좀 더 끝날까요? 이렇게 오픈돼 공개 발언을 좀 하실 분들 있으시면 그러면 얼른 발언하시고요 정리하죠.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은 뭐 지극히 당연하고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지적하신 말씀들을 좀 반영해서 조금 좀 보완하고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거 우리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수사 외압에 관한 특검법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원래 당에서도 주장을 했고 네. 외압에 관한 국정조사. 국정조사를 일단 지금 민주당이 응하고 있지 않아서 일단은 사실은 국정조사하는 걸 보고 이후에 특검을 논의하자. 저는 뭐 어쨌든 이번에 국정조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국정조사에서 미흡한 게 많다면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상병 특검법과 이번 우리 대장동 사건 수사 외압 문제가 거의 정말 비슷한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최상병 특검은 대통령이 뭐 그 경로했는지에 대한 뭐 진실 또 수사 외압을 했는지에 대한 진실인데 그게 사실은 해병대 수사 지휘권 소위 지휘 체계를 문란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이 결국은 사실은 당연할 수도 있는 걸 갖다가 그걸 문제가 있느냐 둔갑시켜서 지금 특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사실 이번 사건이야말로 이거는 당연히 범죄 수익이 천문학적으로 발생을 했고 또 범죄 혐의들이 거의 뭐 구체적으로 다 드러나는 건데 이걸 갖다가 항소 포기했다. 그 과정에서는 벌써 법무부 장관도 직간접으로 관련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뒤에는 대통령실이 또 관련됐을 거로 강력히 추정이 되는 상황에서 저는 정말 지금 최상병 특검법이 지금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서도 좀 가급적이면 빨리 특검을 구성을 해서 좀 섬세하게 이 배후 이런 과정을 좀 한번 추적해보고 문제되는 부분을 좀 철저하게 국민들에게 고발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법안을 빠르게 검토해서 정말 신속하게 이 법안 제출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적어도 지금 이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과 침묵의 공범이 아니라면 이 법안 처리에 즉각 협조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만 얼른 하고 가죠. 바쁘신데 5분 안에.